러시아가 왜 못 도와주는 건가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에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200만 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등을 돌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스라엘은 계속 그 얘기했어요. 이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면 깨겠다 이거예요. 가자를 놓고 보면 네타냐후의 지지율 한 3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란 때렸다 그럼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아세요? 83%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그냥 이스라엘이 하도록 내버려 두자.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필요하면 그걸 주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가라는 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건데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동안에 가장 큰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군사 개입이거든요. 하지 말자 이거예요. 체제 교체라는 것을 이란 사람들이 스스로가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죠. 외부 세력이 해서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란이 왜 핵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됐느냐는 것은 이란 이라크 전쟁을 했었을 때 거기서 오는 절박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날씨가 참 더운데요. 중동은 더 덥죠? 덥죠. 더 더워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우리나라 더위가 39도를 찍더라고요. 제가 서강대에 그날 있었는데 학교에 오랜만에 나갔는데 화요일 날 39도 찍었어요. 마포가. 그거는 두바이 날씨. 근데 진짜요? 두바이가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이 최악이거든요. 그때 네. 가면 안 되는데 습도가 높은데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 중동화 되는 건가? 네. 큰일 났습니다. 좀 네. 더운데 근데 중동은 더 더워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동만큼 왔는데 예. 우리가 더워진 만큼 중동도 더워졌어요. 그쪽 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것 같아요. 교수님 날씨가 더운 만큼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상황도 참 뜨거운 편인데요. 일단은 이스라엘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지 한 달이 지났잖아요. 네. 한 달까지 됐나요? 아니죠? 이제 한 3주 정도. 예, 3주 정도. 네. 네. 현재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 어떻게 좀 진행 중입니까? 휴전입니다. 휴전인데 그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우리 그만 싸우자 하고 이렇게 악수해서 휴전한 게 아니라 미국이 이란 때린 다음에 이란이 보복한 다음에 끝!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사를 하는 허준 씨가 그때 한번 방송을 찍었는데 그때 네. 그 얘기를 이제 방송 막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축구 심판이 미국이 축구 심판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미국이 이란 한 대 딱 때리더니 공 뺏고 끝!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란도 그러고 나 더 싸울 건데 뭐 이런 느낌이죠. 양쪽 다 미국이 말려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란도 더 싸우기 부담스럽고요. 이스라엘도 싸우기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서방 언론만 많이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스라엘도 피해가 있어요. 그럼요. 이스라엘 쪽에 떨어진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못 막았지 않습니까? 그게 텔아비브를 때렸고 하이파를 때렸거든요. 1948년 5월 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래로 심지어는 4번에 걸친 아랍인들과의 전쟁에서도 이렇게까지 텔아비브나 도시들이 박살난 적이 없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미사일을 다 막아낸 게 아니다 보니까 도심지 민간인 피해가 민간 피해 그리고 또 압축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는 사실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스라엘도 일종의 보도 통제를 했어요.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솔직히 다 전쟁 중에 얘기를 하면 자국민 사기도 있어요. 이란도 피해 상황을 좀 자세히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이란의 피해 상황들은 하도 서방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이래서 많이 나와서 이란 진짜 이번에 형편없이 맞았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맞은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보도를 하나 갖고 왔어요. 어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확인 안 해줄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네. 이스라엘 보도 통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슬람 저항 뉴스라고 그러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입힌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확인할 능력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 하려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뭐 이스라엘 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고 전쟁 중에 서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하나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이 자국민들의 출국도 막기도 했거든요. 하도 많이 나가서. 그런데 여기 보도에 따르면 이 보도의 근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를 해킹을 한 거예요. 해킹을 해보니까 사망자들이 나왔다 하는 건데 일단은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네.
들면 이제 키프로스 같은 데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키프로스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나라가 막으니까 바다로 막 가기도 하고 그래서 200만 명이 떠났고 6명의 장군들이 죽었다. 장군 6명 사망. 모사드 요원이 32명 사망. 신벳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보기관이거든요. 거기에도 78명이 사망. 해군 장교가 27명, 공군 장교가 198명, 군인이 462명, 민간인이 423명 죽었고 방공망 피해가 110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친이란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쟁 중에 다 유리한 쪽으로 막 네. 정보를 하니까 이게 지나봐야 알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서방 언론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안 먹고 그냥 아, 그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 그냥 뭐 우리가 그 틱톡이라든지 SNS인데 X 같은데 저도 실황 중계로 봤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이 그거 다 뭐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상당히 맞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은 없죠. 왜냐면 보도를 안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저희가 2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가보고 1부에서 이란의 좀 피해 상황 혹은 요 협상 진행을 좀 여쭤볼게요. 압도적인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 공격에 이란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고 지금 서방 쪽에서는 알려졌는데 일단은 이란의 인적 물적 손실 피해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피해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하늘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마음 놓고 동네 마실 다니는 시 다녔거든요. 그것만 얘기해 볼게요. 22일에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했는데 B2 7대 그걸 엄호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한 120대 이상의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 들어갔는데 단 한 대도 뭔가를 맞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장악당한 거죠. 야. 그럼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1000명 정도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수님 이란이 사실은 전쟁 전만 해도 방공망 만만치 않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방공망 준비돼 있다. 네, 소련 기술 뭐 무섭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공했다 이런 얘기가 네. 있었어요. 작년 10월 달 정도 됐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은 이란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이라크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전 MI6 그러니까 영국의 정보부에서 일했고 지금은 은퇴한 영국인 알레스테이 크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이라크 상공에서 이란으로 들어가기 80km 되는 지점에서 락건됐다. 그러니까 락건됐다는 게 아시잖아요. 레이더에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거기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불안전한 상태에서 쏘고 빠졌다 이러거든요. 락건됐다는 것은 격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미사일 딱 쏘면 맞을 수 있는 예, 거죠. 근데 격추는 안 시켰다 이거예요. 더 시끄러울까봐. 이게 도대체 그럼 이란이 방공망이 있다는 얘기냐?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란이 혹시 러시아제라든지 뭔가 있었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뭐 이라크 쪽에 있던가? 근데 뭐 알 길은 없죠. 그래서 이란이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상상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방공망이 무력화돼 버린 겁니다. 그 방공망 무력화된 거는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사전에 작업을 해서 지상에서 일단 많이 파괴를 한 것 같아요. 스파이나 이런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란에는 이스라엘이 협조하는 스파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단 무력화가 됐고 그래서 첫날은 거의 무력화됐고요. 네. 둘째 날은 좀 살아났는가 했더니 결국엔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란은 더 긴 전쟁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이란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항상 문제가 뭐냐면 때릴 수 있는 건 있는데 막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죠. 아니 그 탄도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할 정도면 거기에 조금 덜 신경 쓰고 방공망을 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반대로 보면 그만큼 미국 이스라엘 스텔스 공격기가 참 위력을 발휘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이게 물적 피해도 피해지만 핵심 간부들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쟁쟁한 분들이 많이 또 사망을 했다면서요. 네. 지휘부들이 한 30명 정도가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과학자들과 군인들이 많이 죽은 거죠. 거의 지휘관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란의 손실이 굉장히 커요. 예. 이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놓고 정부 요구는 못하지만 방공망은 왜 그렇게 안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을까. 근데 푸틴이 아마 귀가 좀 근지러웠나 보죠.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란이 저렇게 맞는데 이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러시아는 왜 조용히 있느냐. 그렇잖아요. 의문이 가잖아요. 그렇죠. 전략적 동반자니까요. 예. 그런데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긴 한데 방위 조약은 안 맺었다.
상대방이 공격을 당했었을 때 개입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없다. 이 전쟁과 상관없이 이란의 방공망을 세워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란의 요청대로 레이더도 줬고 비행기도 가는데 더 이란이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이란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엇갈려요, 약간. 이란 쪽에서는 나오기는 이란 쪽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푸틴은 우린 받은 적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의미심장한 얘기. 그래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러시아가 왜 못 도와주는 건가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에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200만 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주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갔죠. 많이 갔다고 예, 하죠. 그래서 러시아에는 푸틴 말로는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아어 사용 국가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만약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말 하는 우리 조선 가천에서 200만이 있으면 네.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 갖겠습니까? 그들 좀 좋게 생각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이 러시아 똑같은 거예요. 아하.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나 되고 우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등을 돌리고 이란을 도와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이란과 러시아가 새로운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런다.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러시아는요. 말 그대로 지금 필요에 따라서 손을 잡고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란 사람들이 러시아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정학적이나 역사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역사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잘했는가, 누가 우리에게 못했는가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누가 우리에게 못했는가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참 이게 확실히 피해가 큰 것 같은데 이란이 최근에 이란 외무부 장관 당장 이틀 전입니다. 7월 9일에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외교를 망쳤다. 미국이 이걸 되돌릴 수 있다. 우린 미국하고 이 대화가 열려 있다 하면서 약간 외교적 해법에 좀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이란 핵 문제 외교적 해법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까? 미국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미국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국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란의 핵 농축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핵 농축, 우라늄 농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낮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 핵 발전소의 연료를 쓸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1차, 2차 회담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걸로 생각을 했죠. 네. 3차부터 문제가 됐거든요. 못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야, 이란 저런 새끼들이 어떻게 믿고 저거 해달라고 하는 걸 그래? 그런데 3.67은 핵발전소의 연료예요. 그 어느 나라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바보 같으니까. 미국 눈치를 보니까. 미국에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발전소에 사오는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외국에서 사와요. 우리는 못해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허락 안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반대로 일본은 다 해요. 일본은 또 합니까? 그거? 네, 일본은 다 해요. 우리는 왜 못하지? 그러니까 미국 이란 말이 맞은 거예요. 우라늄 농축은 핵 주권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핵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찾아와야죠. 우리도 찾아와서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주국방 해야죠. 네, 자주국방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코너에 몰려서 정말 있었을 때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준비는 해놔야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그쵸. 그래서 이란이 농축을 하는 것은 주권 국가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논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란은 핵사찰을 그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도 그 얘기합니다. 이란은 다 지켰다. 안 지키는 건 누가 안 지키겠습니까? 트럼프가 아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NPT에 들어와 있지도 않잖아요.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핵사찰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사찰도 받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나라가 거기에 들어가서 핵사찰을 받고 있는 나라한테 핵을 가진다고 난리 치면서 때리는 거 누가 봐도 웃깁니다. 이거. 그러면은 반대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너네가 핵사찰 열심히 잘 받고 투명하게 해서 이 평화용으로만 써라 발전용으로만 이렇게 좀 과거 사실 합의는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기 전에는 오바마, 미국, 이스라엘은 절대 한 적 없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은 트럼프나 네타냐후 총리가 안 받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농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안 된다. 왜냐면 걔네들 분명히 핵을 만들 거니까. 못 믿을 놈이다. 예. 그냥 우리는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핵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 문제. 신뢰의 문제다. 그러면 미국은 이스라엘보다 조금은 열려 있는 건가요, 교수님? 미국은 이스라엘보다는 열려 있는 상태였죠. 왜냐하면 1차, 2차 핵 협정할 때 별 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낮은 수준의 우라늄 농축은 허용하자라는 파와 그것도 안 된다는 파 이 두 파가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1, 2차에서는 협정을 이끌어가던 특사 특사? 위트코프가 네. 그쪽이었어요. 아, 조금 온건파. 온건파.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강경파들은 지금도 안 된다는 거고, 마크 루비오 같이 외 국무장관들은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게 접점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 대해서 이란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나가던 거 다 망쳐놓은 건 이스라엘이니까 다시 미국이 되살릴 수 있다. 미국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이란이 발표한 뒤에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이란의 석유 판매를 도운 혐의로 홍콩과 터키 등의 22개 기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외교적으로 요청했더니 더 때리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적으로 그 관련 기업들, 네. 이란의 에너지 수출을 돕거나 블랙마켓에서 활동하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제재를 해왔어요.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원래 하던 거 하는 네, 거다. 하던 거면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전쟁 전에 이란이 그래도 야 이란이 방공망도 세고 쟤네 좀 군사력 강할지도 몰라 해서 지금은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일단 보여진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란 핵문제 향후에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답이 없는데요. 결국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이 핵을 시설 못하도록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는 이란이 완전하게 핵과 손을 띄는 겁니다. 리비아처럼. 리비아가 핵을 다 포기를 했잖아요. 네. 까다피 시절에. 그리고 까다피가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았잖아요. 되는 줄 알았죠. 어떻게 진짜 까다피 어디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본 나라들은 까다피의 리비아 모델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란이 미쳤습니까? 그 리비아 모델을 하게. 북한도 그거 보고서 그렇죠. 놀래가지고. 이란도 그건 안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끼어들으려고 그럴 거고, 그 막을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의 그런 압력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란에게 압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이 그게 쉽게 넘어갈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 이란이 이렇게 한번 맞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핵 농축은 할 거야, 평화적으로. 한국처럼 핵 연료봉 사와서 그렇게는 못해. 이건 주권의 문제. 이걸 고수할 거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안 맞아도 그럴 판인데 맞고도 그렇게 굴욕적인 거 안 할 거거든요. 이란과의 딜은 네. 이 중동 국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체면이에요. 실리가 아닌가요? 체면도 중요해요. 체면과 실 다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쪽팔린 짓은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농축을 막기 전에도 농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때리고 그러면 때려서 맞은 다음에 아유 농축 그냥 뭐 포기할게요. 그게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돼요. 중동 쪽이 문화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란 절대 안 될 겁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핵 협정할 때도 이란이 평화적인 핵 개발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사우디도 지금 원자력 발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유엔은 이미 우리가 지어줘서 있고 이들 나라들도 다 지금 3.67%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세 나라가 다 필요하니까 그럼 동시에 이 세 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시설을 짓자. 그래서 가져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란은 오케이 했습니다. 우리 그거 좋다. 그런데 이란은 근데 그 시설은 우리 이란에 놓자. 이게 또 어리네요. 예. 그거를 UAE나 사우디에 넣으면은 이스라엘도 오케이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오케이 안 했겠지. 그래요? 미국은 오케이 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란에 놔도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내 말은. 왜냐면 그게 이란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 나라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들도 같이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란이 마음대로 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저도 핵과학자들한테 들었는데 들어가는 것 대비 나오는 게 과학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뭐 조금 빼가지고 어디 숨기고 그게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 나라가 이거를 공동으로 쓰는 게 있으면 이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나 UAE도 감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죠.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해결이 깔끔한데 네. 미국이 거기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그 주변국들이 끌어들여서 조금 감시의 수준을 높이고 투명하게 하면 타협의 가능성이 있으니 미국이 쉽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또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쪽으로는 휴전이니까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그 얘기했어요. 이란이 조금이라도 쉽게 말하면 기미가 보인다. 그럼 또 때리겠다. 이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면 깨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는다.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아마 총리님이 발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란의 핵 능력이 제거된 게 아니다. 뭐 숨겨놓은 것 같다. 뭐 농축 우라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격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미국 트럼프는 예를 들면 포르도의 핵시설을 파괴했다고 그러는데 완전 파괴됐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은 두 파로 나뉘어요. 1, 2년 안에 다시 복원할 것이다라는 파워. 무슨 1, 2년? 몇 개월이면 다시 복원한다.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벙커버스터 막 멋있게 빵 터지고 해도 또 6개월 뭐 한 1년이면 이 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네, 6개월 안 될 수도 있죠. 60%로 농축된 우라늄은 408kg를 이란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핵 과학자한테 물어봤는데요. 그 부피가 얼마 안 된대요. 진짜. 그래요? 생각보다. 예. 빼돌렸을 것이다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IAEA에서 얘기한 게 408kg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60%가 된 거는. 근데 60%에 왜 얼마큼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좋습니다. 그럼 이게 또 쉽게 해결이 되어 것 같진 않은데 조금 더 진행 상황이 나오면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워싱턴에서 비공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중동 질서와 가자지구 전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지만요. 대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트럼프를 노벨상에다 추천. 노벨 평화상인가요? 노벨 평화상. 혹시? 평화상까지는 좀. 아니 근데 폭탄 떨어뜨린 애들이 무슨 평화상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게요. 중동 질서가 새롭게 재편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래로 중동의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압력의 그 층 중에 하나가 하마스였는데 하마스가 죽으려면 자기 혼자만 죽어야 되는데 네. 옆에 조율하지 않은 공격을 한 거죠. 사실은 헤즈볼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하마스의 공격을 찬성하지 않았거든요. 하마스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저질러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따라서 들어오겠지. 그게 패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헤즈볼라도 약해져 버렸죠. 그리고 시리아가 그동안에 또 친이란 세력이었는데 반이란 세력으로 넘어가 버렸죠. 이란은 완전히 손발이 다 끊겼어요. 이란이 손발이 끊겼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좀 더 안전해졌다는 얘기죠. 이란 세력 때문에 항상 힘들었는데 새로운 질서가 지금 하마스가 만든 거예요. 야흐야 시나루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향후 중동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느냐인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란의 핵 문제, 소위 말해서 팔레스타인 문제. 국제사회는 두 국가 해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두 국가 해법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국가에 가장 가까운 거로 한다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관장하는 형식으로. 근데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두 국가 해법은 그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독립된 두 국가. 독립적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의견 중에 하나가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얘기를 한 건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거는 좋은 생각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아랍 국가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해결책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라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뻔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와 요르단이겠죠.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른 나라로 떠나게 하고 거기 네. 트럼프 말대로 리조트 개발하겠다. 뭐 리조트는 미국이 개발한다고 그러고 뭔가 아무튼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 확실한 것은 가자 지역에 대한 통제를 멈추지 않겠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가자 휴전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휴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가자지구에 하마스는 다 괴멸 상태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뭐 공격할 대상이 있어요? 아니 하마스 있긴 있죠. 남아있네. 산당들이. 있긴 있고요. 일단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자에서 하마스의 색깔을 다 지우는 거예요. 하마스가 어떤 형태로든지 가자에서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못하는 건데 몇 달 전에도 요르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비확인 보도로 한 5천 명 정도 되는 하마스 사람들을 가자를 떠나게 한 다음에 휴전하는 게 어떠냐 이런 현실적인 안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이스라엘 학자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한 학자한테 지난달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5천 명인지 5만 명인지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5천 그것도 자기는 모르겠다. 5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남겨놓고 사실 떠났다고 할 수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마스를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 하마스 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가자를 통치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쪽도 야심이 있군요, 여전히.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거기는 이제 계속 조건이 이스라엘 군대 나가라 이거예요. 휴전을 하려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나갈 수가 있겠죠. 나가려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고 이스라엘이 대통령 책임제 국가라면 나갈 수 있겠죠. 왜냐면 나간다 하더라도 정부가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각 책임제잖아요.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 당으로만 정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연정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연정에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극우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장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라. 가자 우리가 통치해야 된다. 군대 빼면 안 된다. 군대 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나 나갈래. 이 정권 더 이상 참가 안 해.
과반수가 무너지면서 네탄야후 총리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선거를 해야 돼요. 정치 생명이 달려 있는 거네요. 예. 그게 이제 이 딜레마입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제가 또 좀 친이스라엘 쪽으로 보는 건 아닌데 네네.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에 가자 지구를 자치지구로 주고 이스라엘이 뭐 억압을 했다고는 하지만 군대를 뺀 적이 있잖아요. 근데 뺐더니 지금 이렇게 기습 공격을 먼저 받은 거잖아요, 하마스한테.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봐도 확 이스라엘 명확하게 뭔가 안전 보장이 되거나 본인들 땅을 하지 않는 이상 이 휴전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는데 당연히 맞죠. 뺐더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세력이 있는 거고 또 다른 데에서는 언제까지 전쟁할래? 이게 대한민국처럼 상비군 제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예비군이잖아요. 일하다가 문제 있으면 그만두고 가서 군대에서 일하잖아요. 그럼 경제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언제까지 전쟁을 하냐 이거죠. 벌써 지금 24개월 2년이 다 돼 가는데 2025년 10월 7일이면 2년이에요. 언제까지 그거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스라엘 내에서도 왈가왈부가 많아요. 가사 전쟁에 대해서는. 근데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찬성이죠. 가자 지구는 조금 이견이 있을까요? 좀 더 온건한 게 네. 있는데 그러니까 가자를 놓고 보면 네탄야후의 지지율 한 3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란 때렸다. 그럼 네.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아세요? 83%까지 나왔어요. 이란은 박멸해야 되는 대상. 네. 그러면 교수님 네타냐후 총리가 2년 전만 해도 제가 교수님 뵀을 때만 해도 사법 독재와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이 사람 물러날 수도 있다 예측이 많았지만 끝없는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적 위협을 모두 제거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평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내에서의 평가와 지지율은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떨까요? 가자의 문제만 놓고 보면은 네탄야후가 욕을 많이 먹는데 이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하면서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뭐 다시 선거를 하면 이 사람이 떨어지느냐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생각해 보세요. 네탄야후 총리가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든 없던 간에 이스라엘 총리 자리에 올해까지 지금 연달아는 아니지만 총 합쳐서 몇 년인 줄 아세요? 17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장수 총리예요. 17년이나 총리를 한다.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 임명제가 아니잖아요. 내각 책임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치력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이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 보통 사람 아니에요. 17년 동안 통치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긴 해요. 그게 좋든 나쁘든 거래. 정치력이 뛰어나다. 정치력이 뛰어나죠. 특히 그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 하마스도 골칫거리인데 헤즈볼라, 시리아, 그다음에 저 멀리에 있는 이란까지 좀 주변국들을 싹 위협을 제거하면서 이스라엘 중심의 패권국,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미국이랑 이 중동 패권을 좀 뭐랄까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그런 지금 게 된거 뭐 아니냐. 이스라엘에 맞대응할 수 있는 아랍 국가들은 없으니까 없잖아요. 사우디 UAE가 이스라엘과 싸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가장 반미 국가였던 나라가 이란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레바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싫어합니다. 전체적으로 크리스찬이라 할더라도 이게 반 이스라엘 국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럴 만한 힘도 안 돼. 헤즈볼라가 이제 거기서 독특하게 아주 무장 세력으로 강하고 이라크도 이스라엘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라크는 지금 이제 미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리아가 반미 국가였고. 근데 시리아 넘어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동에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나라는 없어요. 유일한 나라가 이란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랍 국가에서도 대리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랍 국가 어느 나라가 이란을 때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 전에 이제 스커드 미사일을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날린 적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막 박수치고 아랍 쪽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란은 갔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 몇 방씩은 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흔들리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란 세력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강했는데 이란이 더 이상 헤즈볼라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헤즈볼라를 지원하려면 레바논에 들어가야 되는데 레바논에 들어가려면 시리아를 거쳐야 돼요. 시리아가 그동안은 친이란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작년 말에 넘어갔잖아요. 반이란 세력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란이 더 이상 중동에서 놀 자리가 다 사라져버렸어. 그럼 중동 국가들은 이게 내심 이스라엘 잘한다 혹은 뭐 이란 쌤통이다. 이스라엘 잘한다기보다는 이란의 힘이 빠지는 걸 보고 이제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겠군. 아랍 국가들은 아랍 지역에서 왜 아랍어도 쓰지 않는 이란이 이렇게 설레발을 치느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내심 굉장히 불만했는데 결정적으로 시리아가 친이란 세력에서 반이란으로 넘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 반이란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종교적으로나 극단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눈 딱 감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재도 풀고 해서 좀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저
이란이 아랍 쪽으로 좀 오지 마라. 니네 동네에서 알아서 예, 놀아라. 예, 그렇죠. 더 이상 이 영향력을 못 미치게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해요. 이란의 핵능력이 제거가 아까 일부에서도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핵무장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친 이상 이스라엘은 끝없는 예방전쟁의 늪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빠졌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논리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안 빠지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그냥 이스라엘이 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필요로 한 게 두 가지잖아요.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 필요하면 그걸 주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가라는 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건데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동안에 가장 큰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군사 개입이거든요.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번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할 때 비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트럼프 지지층에서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안 하기로 한 건데 왜 그걸 하냐 이거지. 왜 이스라엘이 벌림판에 우리가 또 끌려 들어가가지고 설거지 하냐 이거죠.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최대한 힘을 아끼고 이런 데서 안 쓰고 중국 잡는 데에만 쓰라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예, 마가 팬들은 항상 그 얘기하고 있고 이란 핵 문제도 대화는 미국이 하되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미국이 직접 때리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때리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도 그래야 그래도 미국이랑 좀 이렇게 대화할 나를 직접 때리는 공격하는 국가랑 어떻게 평화 조약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인터뷰하는 날로 기준으로 하면 금요일인데 현지 시간 이란 현지 시간으로는 지금 오전이네요. 오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외교부에서 이번 주에 미국과 다시 오슬로에서 협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란 쪽에서 얘기가 없는데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모레 아니면 다음 주 초 뭔가 지금 다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대화하려고 그럼 이게 6차 회담이거든요. 6차 회담은 서로 한 대씩 때리고 난리를 친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라서 서로가 이제 의견을 보겠죠. 너 좀 그동안 맞더니 변했니? 조건을 바꿀래? 예,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너 맞았는데 생각이 좀 변했지? 그럼 이란도 그러다가 너희들 우리도 때렸는데 너희들도 생각이 변했니? 서로 이제 의견을 확인하는 거겠죠. 의견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저는 이란이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교수님, 이스라엘이 7월 8일 레바논 북부 트리폴리 지역을 드론으로 공습했다고 합니다. 헤즈볼라와 24년 11월 휴전한 이후에 처음 있는 공격이거든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점점 막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트리폴리에다 드론으로 공격했다라는 것은 어차피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앞마당 뒷마당이에요. 공군 능력에서 이스라엘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영공 면에서 볼까요? 이란을 때리러 갈 때 어디로 갑니까? 레바논이나 요르단이나 시리아 거쳐서 이라크로 가잖아요. 여기서 네. 들어보셨어요? 이들 국가가 자기네 영공을 침공했다고 이스라엘 비행기에다가 대공 사격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좀 오히려 통보를 허가해줬죠. 네,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중동의 영공은 그냥 이스라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 쪽으로는 안 가죠. 거기는 굳이 그렇게 더 빠르긴 해요. 근데 사우디가 야 그러지 마. UAE도 그러지 마.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신경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지. 네, 왜냐면 친하게 지내야 되니. 근데 뭐 레바논, 시리아 이쪽은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한 수 아는데 얘네들 능력도 안 되고 가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서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알 수 있고요. 그 군사력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미국의 강력한 원조. 그럼 교수님, 다른 무슬림 국가들이 이란이 좀 깨지는 거는 내심 반가워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스라엘의 이런 공격적 행보를 좀 우려하거나 이거 칼 끝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나 이런 좀 우려는 없나요? 그 아랍인들도 하도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랍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문제죠. 팔레스타인 문제가 초점이에요. 팔레스타인 문제만 해결되면은 아랍의 민심은 가라앉아요. 지도층들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근데 못하고 있는 거는 일단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냥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버린 나라에서는 신경을 애써 안 쓰려고 그러죠. UAE 같은 경우. 이미 손잡았고 모로코도 이미 손잡았고 뭐 수단 다 손잡은 국가들입니다. 예, 그런 데는 별로 바레인이라든지 처음이라 신경 안 쓰죠. 지금 이스라엘이 뭐 팔레스타인 뭘 하든 간에 어차피 수교를 했으니까. 수교를 안 한 나라에서는 수교를 하고 싶어도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 수교를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우디아라비아죠. 왕정 국가들 수뇌부는 하고 싶은데 국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서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판을 튕겨보면 이스라엘과 좋게 지내는 게 우리 국가에 대해 이득이겠다 하면 좋게 지내는
지내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 민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민심은 그게 아니라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저런 상태인데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국민들 생각을 들어줘야 되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게 나쁘진 않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손을 안 잡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이렇게 좀 두 국가 잘 좀 하면 좋은데. 근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이 안 하죠. 이스라엘이 안 하니까. 교수님, 이스라엘은 두 국가 해법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국제사회가 다 원하잖아요, 그걸. 자, 제가 우리 남PD님을 식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쪽 땅을요. 네. 제가 좀 그동안 심하게 해가지고 나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럼에도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남PD님은 이 국가에서 군사력을 만들고 했죠. 그렇죠? 군사력을 만들면서 이거는 박 선생을 때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겠죠. 그리고 진짜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군사력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보복할 것 같지. 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 관계입니다. 아니,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독립을 했어요. 국가로 독립해 우리는 국가니까 주권 국가로서 무력을 갖겠다. 군대도 만들고. 그죠? 예. 뭐 주권국가의 당연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은 그게 아니네. 얘네들 군사를 왜 만들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도 우리 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자살행위라고 그걸 내버려도 안 되지. 그래서 국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군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경찰력만 갖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대로 또 이게 우리가 독립국가냐고 또 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3부에서 이제 이란 내부의 또 국민들의 민심. 교수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폭격을 하면서 이란인, 페르시아인, 유대인은 키루스 대왕 시절부터 이어진 오랜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폭격 작전명을 일어나는 사자 라이징 라이온으로 명명했습니다. 어떤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키루스라고 얘기하는 페르시아의 고대 왕이 이름이 아케메네스의 쿠로슈입니다. 근데 쿠로슈 대왕이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손주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남유다 아스리아 제국에 망하고 끌려가서 사라졌고요. 북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 노예 생활을 한 거가 그 슬픔을 시편에서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그래서 성경 시편에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어떻게 나의 주님을 참여하는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노예들의 슬픈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기원전 586년부터.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 제국을 누가 멸망을 시키냐면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가 멸망을 시켜요. 538년에. 그때 멸망시킨 왕이 쿠로슈입니다. 쿠로슈. 영어로는 그리스어는 퀴로스라고 그러고 그걸 라틴어에서 영어로 와가지고 키루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고레스라고 옛날에 번역했어요. 고레스. 이사야에서 4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키루스야, 고레스야, 너는 모르지만 너는 메시아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그런 극찬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고레스가 해방자, 유대인들의 해방한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한테 자유를 줘요. 진짜요? 예, 자유를 줘요. 보통은 노예들을 자기네 이렇게 노예로 또 편입해서 그렇죠. 그래 안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도 좋다. 도와주겠다. 이 페르시아가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을 그래서 예후드라고 불러요. 예후드 지역. 유다라는 말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예후드 그러거든요. 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안 가고 싶은 사람은 그냥 페르시아 사람들과 같이 산 거예요. 선택권을 준 거잖아요. 네, 훌륭하죠. 그리고 제2성전을 짓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남의 종교의 성전 짓는 것도 도와주는. 예, 대단한 왕입니다. 고레스 대왕은 어마어마한 대왕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고레스를 너무 좋아하죠. 그죠. 외국인 이방인 황제가 이렇게까지.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현대 이란의 조상이에요. 아, 이게 직계의 조상이 이분이에요? 그가 이루었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고레스 대왕이 이렇게 딱 보면 이 자식들 내가 해방시켜준 놈들이 내 새끼들을 때렸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이게. 예. 그리고 이사야서 45장이라는 걸 중시하세요. 45장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될 때 몇 대 대통령입니까? 45대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자 크리스찬들이 고레스 대왕의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이 아니냐. 모든 나라의 문을 확 열었던 고레스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문을 열어서 이란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아시겠죠? 아, 약간 예. 그렇게 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의 얘기가 이란의 46년의 억압적인 통치에서 이란 국민들을 키루스 대왕이 이제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이번엔 역으로 이란 국민들을 해방시켜주겠다라는 이제 뭐 이런 의미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 정권을 좋아하지 않나요, 교수님?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정권 교체 얘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요걸 좀 따져봐야 돼. 우리가 정권 교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네. 그럼 우리 체제는 그대로고 정권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렇게 있고 대통령이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럼 이란에서 말할 때 정권 교체가 최고 지도자를 다른 최고 지도자를 바꾸는 그 정권 교체인지 아니면 체제를 바꾸는 건지 우리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영어로 레이징 체인지라고 정권 교체가 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레이징 체인지 정권 교체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교체입니다. 최고 지도자만 우리말 좀 통하는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공화정 하겠다, 뭐 민주주의 하겠다. 이슬람 민주정이라는 거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종교 체제가 아니라 반체제로 만드는 거. 그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정권 교체예요. 주의 국가 해라. 세속주의 국가든 뭐든 간에 지금 체제는 아니는 지금 얘기죠. 체제는 또 아니다. 예, 세속 국가를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란 사람들이 현 체제를 좋아하느냐? 좋아하고 아닌 거를 국민 투표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현 체제가 만들고 있는 어려운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체제 교체라는 것을 이란 사람들이 스스로가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죠. 외부 세력이 해서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외부 세력으로 한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나라가 셋이죠. 첫 번째가 이라크 2003년 미국 침공했죠. 그렇게 해서 바꾼 이라크가 지금 안정적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혼란스럽죠. 리비아 2012년에 까다피 죽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내전이에요. 그리고 시리아 14년 내전 그때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정권은 아직도 불안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아요. 외부에서 바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란의 반체제 인사들도 지금의 이란의 정치 체제를 싫어해서 반체제의 인사들이 감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격을 멈춰라. 우리 체제 교체는 우리가 한다. 니네들 도움 필요 없다. 이거. 얘네들 도움이라는 것은 혼란스럽게 무력으로 해서 뭐 폭격하고 그런다는 게 않습니까? 오히려 안에 문제가 있는데 밖에서 더 난리를 치고 때리면요. 안에 있는 사람들 일단 외적을 막기 위해서 안에서 싸움을 그쳐요. 체제 교체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식의 체제 교체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키루스 고레스 왕처럼 아예 그냥 싹 들어가서 진짜 뭐 다 독일처럼 점령하는 그런 지금 전쟁은 아니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렇게 전쟁하려면 그렇게 정복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 그런 국가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럴 생각은 또 없으니까. 네. 팔레비 왕조를 지금 이란의 신정 쿠데타로 몰아낸 뒤 이제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지났거든요. 거의 50년이 다 돼가는데 끝없는 전쟁, 가난, 여성 차별 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이란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란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지 궁금합니다. 인구, 자원, 지정학, 역사의식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국가라면서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7배가 큰 나라고요. 동시에 좀 과장되게 하면 4계절이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고. 아, 영토가 크니까. 예,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인구가 9,300만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국 내 경제 규모가 돼요. 그래서 1억이 되면은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기준이 1억이니까 거의 근접하는. 네. 그리고 이란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중동의 도이칠란드. 아, 중동에서 이칠란테요. 네, 중동의 독일.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제조업이잖아요. 중동에서 유일하게 제조업이 발전한 중동 국가예요. 이스라엘 빼고. 그래서 여기는 허접하다고 하지만 뭔가를 만들고 국민들이 우리 한국처럼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저 농담삼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세계에서 자국 정부에 가장 불만이 많은 나라가 한국과 이란입니다. 그럴까요? 이란 친구도 그 얘기해요. 둘 다 불만이 많아서 발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한국은 그리고 또 얼리 어댑터가 많잖아요. 우리 새로운 거 자기 써보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 다 설명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그거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하거든요. 이란도 그런 얼리 어댑터들이 많아요.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네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대요. 한국 니네들은 새롭고 좋은 거를 시도를 하고 우리는 나쁜 거를 시도를 많이 하는. 사회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가 우리처럼 발전하지 않으니까 언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과감하게 정부를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비판을 하면은 일단은 안 좋죠. 뒤끝이. 그 잡아가서 막 죽이고. 예, 뭐 안 좋아요. 반체제 인사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란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한데 그 잠재력을 지난 시간 동안 활짝 펴게 만드는 정책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란의 지금 정권이 위신에 어쨌든 이번 폭격으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란 국민 내에서도. 예, 예. 외부 공격에 동조하는 민주주의 쿠데타
혹은 무슬림 극단주의 군부 쿠데타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란이 그 정도로 혼란스러운 나라는 아니에요. 나름 치안 질서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나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란은 1979년 이래로 완전히 민주주의가 꼽힌 나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 국민이 나서서 투표를 30번 이상 한 나라예요. 직접 투표를. 어쨌든 형태가 뭐 속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투표를 그래도 30번을 계속 해온 나라가 투표를. 그러니까 그 저력 무시 못합니다. 다른 그런 전통조차 없는 거의 중세 수준의 이슬람 국가랑 격이 다르다 여기는. 격이 시민의식도 다르고. 그럼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만 고치면은 대단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두고도 처음에 지금처럼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상징적인 자리로만 만들려고 그랬는데 상징적인 자리가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그거를 이제 바꾸고, 최고 지도자는 국가의 아주 뛰어난 종교인으로서 상징적인 존재만 있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국민의 투표로 뽑은 정치인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면 되죠. 예, 대통령 중심제니까. 두 번째로 바꿔야 될 거는 선거를 할 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남PD님이나 제가 뭐 국회의원 나간다, 어디 나갈 때 할 때, 공천을 못 받으면 우리가 그냥 공탁금 내고 나가면 되잖아요. 뭐, 비트코인만 수백억 사가지고, 뭐, 얼마? 공탁금 3억? 3억. 그래가지고, 예. 투표 나가가지고 내가 만약 10% 받으면 다시 돈 돌려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돼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란은 돈은 안 내요. 남PD님이 투표를 선거에 나오는데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후보가 돼도 존재했느냐 안 졌냐. 그 조사를 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좀 입맛에 맞는 사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그거를 바꿔야 된다. 세속주의 얘기하고 뭐 친미 이런 사람 만들어 애초에 그냥 속아내겠네요. 예. 그리고 이유도 안 가르쳐줘요. 차라리 이유라도 알면 속이 시원하지. 나 왜 안 됐습니까? 그래, 너 인마 미국 신참 많이 하더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왜 저거 안 됐나요? 너한테 그거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 법에는 없다. 예, 법에 없어요. 예, 왜 잘못됐는지 알려주는 게 없어요. 다들 이란 사람들은 선거를 하기 전에 누가 입후보했었을 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마이너하게 작게 손을 보면 이란의 민주주의는 훨씬 더 자유롭게 갈 수 있죠. 교수님, 그럼 지금 이란이 신정 통치지만 그래도 무슬림 극단주의는 전혀 아니잖아요. 극단주의 아닙니다. 뭐 무슬림 형제단,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뭐 극단적인 군부가 괜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거 강제 정권 교체를 해도 들어서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가 그래도 중동 정세는 나은 건가요? 일단 극단주의라는 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에서는 적어도 2020년 이전에 지금 어느 정도는 아랍 국가들에서는 이 이란의 종교 체제를 극단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예, 극단주의적인 조직으로 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극단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 건데, 그러니까 너무 꽉 막힌 걸로 생각하는 게 극단이냐, 아니면 정말 폭력적으로 뭔가 하는 게 극단이냐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정치에서 이란의 이러한 신정 정치 체제들을 극단주의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적어도 하나 확실한 것은 1979년에 이란 혁명이 난 다음에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이슬람 정치 사상적인 요소들이 전 무슬림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혁명을 성공한 거의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민중혁명이. 주변 국가들에서도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체제 전복을 안에 불만 세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애초에 그게 어려울 것이다. 예, 그리고 이란에서는 혁명 수비대라는 혁명의 정신에 투철한 군인들이, 제복을 입은 군인들 외에도 바스이즈라고 하는 민병대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튼튼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체제를 뒤엎는 그러한 혁명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나온다면 뭐가 있을 거냐면 체제 내 개혁을 얘기를 하겠죠. 예, 마이너한 부분들. 큰 틀에서는 이슬람 공화정이라는 걸 갖고 가는데, 작은 틀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걸 고쳐가는 방식이라면 몰라도 이걸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하기에는 아직 공감대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이란, 미국 요 폭격 전쟁이 이란의 좀 근본적인 내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보시는 거네요. 근본적인 변화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적어도 지금 이란 내에서는 반성이 많이 있긴 해요. 반성이 있네요, 이란 내에. 반성이라는 게 어떤 반성이냐면 항공망이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이란 내에 많은 스파이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국가 안보를 어떻게 한 거냐? 거기에 대한 비판과 뭐라 그럴까요? 반대가 있죠.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죠, 현재로서는. 근데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랑 잘 지내자, 주변국이랑 잘 지내자 그런 반성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과 잘 지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쉽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분위기적으로. 공공의 장소에서 그리고 공론의 장에서. 왜냐면 미국과 잘 지내자 하는 거는 안 되지만 그거를 굳이 제어하거나 하긴 하겠지만 미국과 잘 지내자라는 말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와서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공적으로 TV 같은 데서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과 잘 지내자 이거는 안 되는. 이거는 어려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참, 야, 이게 키루스 대왕이 그 관용 정신 때처럼 이란이 다시 한번 제국의 기상으로 좀 주변국하고 잘 지내는 그런 시절에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란의 핵개발, 북한의 핵개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이란은 절대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한 말까지 했던 국가니까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북한이나 파키스탄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개발을 성공해냈잖아요.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파키스탄 얘기를 해보면 파키스탄은 인도 때문에 핵개발을 한 거죠. 인도가 1974년 핵 개발을 했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24년 후에 파키스탄이 성공을 합니다. 1998년에. 북한의 핵 개발은 아무튼 북한의 말로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거죠. 믿을 수 있는 게 핵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북한은 성공을 했죠. 왜냐면 어디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현재. 방법이 없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선제 타격 얘기가 나왔었을 때 미국에서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와 그때 왜 안 때렸냐 하겠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때렸었을 때 북한의 반격으로 엄청난 수도 서울이 한 20만 명이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그건 안 된다고 막았던 겁니다. 보통은 없애자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막고 미국은 때리려고 그랬었던. 미국은 지금 싹을 하자는 거고 우리는 영변 시설을 때리려고 그랬고. 우리는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의 전 대통령이던 카터와 김일성이 만나서 극적인 뭔가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와서 많은 분들이 그때 때렸어야 되는데 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왜냐면 대화로 결국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결국 안 가졌으니까. 네. 아무튼 북한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건데 북한은 그래서 체제 수호, 그러니까 북한은 쉽게 건드리기 어렵죠. 요즘 막 심심하면 핵 불바다 발언해요. 뭐 미국에도 쏜다 그러고 나중에 이게 방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 근데 그 전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방어용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북한에 나오는 선전물들을 보면은 미사일을 그려놓고 미사일의 방향은 정확하게 서울, 동경, 워싱턴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 포스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애써 안 보려고 그랬었던 거지. 북한이 동족이니까 우리가 안 쏘겠다.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자기네들이 여차하면 궁지에 몰리면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죠. 북한 체제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 개발이 시작한 것은 사실 굉장히 빨라요.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팔레비 때. 사실 50년대부터 핵 얘기가 나왔었고 70년대 실험용 원자로로 바꾸고 그러면서 팔레비 때 시작이 됐었고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란은 혁명을 거치면서 핵 발전을 하고 그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란이 왜 핵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됐느냐는 것은 이란 이라크 전쟁을 했었을 때 거기서 오는 절박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란 이라크 전쟁은 재래식 전쟁이었잖아요. 한 방이 부족해서 한 방. 그 전쟁을 끝낸 것도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게 아니라 더 이상 싸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끝냈었을 때 호메이니가 뭐라 그랬냐면 독배라고 그랬어요. 독배를 들었어요. 더 하고 싶지만 군인들이 할 수 없다. 거기에 상반된 보도가 하나 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우리도 이럴 때는 핵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호메이니가 안 된다고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럼에도 호메이니한테 얘기하지 않고 뭔가 움직임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맞는지 몰라요. 근데 이란의 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입니다. 월드컵 때네요, 그때. 네, 2002년에 사실은 지금 여러 정황상 보면 모사드가 그걸 파악을 했고 모사드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반체제 반정부 인사들이 발표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당시 서양에서 활동하고 있던 반정부 인사들에게 이 정보를 줘서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처음으로 2002년 8월 달에 세계에 알려져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란과 서구의 대결이 시작된 거죠. 핵을 막으려는 것과 핵을 계속 하려는 이란과. 근데 이란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는 핵폭탄을 만들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평화로운 핵 개발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 국가에서는 그걸 못 믿는 거죠. 더군다나 뭐 2005년인가요? 아흐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페르시아로 한 정확한 발언에서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알려줬어. 통역에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는 예, 거예요. 예. 이란이 앞서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유 그쵸. 저기 지도에서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예. 날려고. 아니 우리도 북한이 남북한 그 대화할 때 북한 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반북 감정 엄청나고 예, 안보 위협 예. 생겼죠. 남한 전체를 불바다도 아니고 서울만 불바다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뭐 그게 오역이든 그게 제대로 된 보행이든 간에 이스라엘 없애겠다면 누가 좋아합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왔고 이란의 핵의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제재를 했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제재에 성공을 한 거죠. 2015년에 제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2015년 핵협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핵협정을 할 때 이란의 핵 농축을 3.67%까지는 허용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열고 나왔죠. 야 그거 오마바하고 한 거 하지 말고 나하고 다시 하자는 거. 근데 이란은 그게 미국하고만 협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혼자 하는 거 싫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 뭐를 하냐면요. 다자 협의를 하거든요. 여러 나라 사람들 끼워서 하는 거.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5개국 있잖아요. 플러스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미국. 5국가는 독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5개다 플러스 독일이니까 퍼머넌트 멤버잖아요. 네. 그래서 P5 플러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럽 국가들은 거의 유럽이 세 개잖아요. 네. E3 플러스 3라고 그랬어요. 유럽은 확실히 독자적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이. 예. 그걸 하고 이란하고 한 거예요. 미국하고만 한 거 아닌데 트럼프는 미국 내 사인 들어가는 거 하자 그러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럼 난 나오겠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야 이란 얘네들이 하는 거는 오바마가 얘네들하고 20년 동안 맺은 거는 핵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핵을 만든다는 거다. 그게 네타냐후의 주장이기도 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네타냐후가 계속 이거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란이 이렇게 핵 발전을 하려고 핵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면서 이란 내에 있는 핵 관련 자료 보관소에서 트럭 2대분을 들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란이 핵 야옥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제재가 다시 시작돼서 2018년 5월 9일부터 제재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정말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이란이 사실은 3.67%로 하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그럼 언제까지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농축 능력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하고 그전에 20%까지 농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3점 몇 프로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왜 올려요? 아니 그러니까 3.67%까지 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나가버렸잖아요. 다시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 계속적으로 압력을 높인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올려서 핵 개발한다 너 안 들어오면 핵 개발을 한다는 게 아니라 농축 절대 얘기는 안 해. 핵 개발한다는 얘기는. 예, 평화적인 핵 개발. 평화적이니까. 무기가 아니라 60%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80까지도 올라갔어요. 근데 교수님 그 원자력 발전용은 뭐 3점 몇 프로 3.67. 근데 왜 올려요? 주변 국가에서 저거 봐라. 저거 왜 저러지? 저 약간 북한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이 얘기하는 거는 이란이 원하는 거는 평화적인 핵 개발입니다. 전력만 생산하겠다. 그런데 전력만 생산하는데 3.67%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란의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가 된다. 일본은 농축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심지어 플루토늄까지. 아 진짜요? 예. 그런데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무기를 만들겠다고 맘먹으면 할 수는 있죠.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란이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게 이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만들지는 않지만 여차해서 코너에 몰리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된다. 그거를 이제 핵문턱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는 하고 싶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죠. 행동을 보면은 뭐 보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핵문턱 국가예요. 그러면서 한 3년 전에 이란의 외교장관이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핵무기 안 만든다. 핵무기 만들면 주변 국가들이 다 만들 텐데 의미가 없다. 사실 그래요. 주변 국가 다 만들 거예요. 그 점에 핵문턱 국가는 유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주변 국가들은 불편하죠. 아랍 국가들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우리도 가져야 된다. 사우디도 가진다. 도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란의 지금 핵 상황이. 정말 재밌는 거는 주변 국가들은 이란은 우리는 핵폭탄을 안 만들어요. 우리는 핵을 평화적으로 개발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해서 핵 발전을 해서 전기를 얻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변 국가들은 이란은 만들 거예요. 얘들은 반드시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번에 이란이 폭격 맞고서 지금 미국에 제안하는 거는 그 전부터 그랬지만 3.67%까지 낮추고 요것만 지키겠다인 거예요. 근데 20%까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20%까지. 20%까지. 이게 참 그냥 깔끔하게 그냥 딱 원자력 용어로만 쓰고 우리 진짜 이제 딱 눈으로 누가 봐도 핵 개발 안 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양보가 쉽지 않은가 보네요. 이란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 니네들 3.67까지 하면 그거 사지 말고 사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축은 핵주권.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도 핵주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포기한 거죠. 예, 우리는 미국의 허락 없이는 3.67도 못하니까.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저는 솔직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일본처럼 완벽하게 재처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못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억울하죠. 우리는 사실은. 근데 뭐 국제질서가 어쩔 수 없게 됐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지렛대로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도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가 핵을 못 만드니까 재래식 무기를 최대한 빵빵하게 만든 거잖아요. 사거리도 늘리고 탄도 무게도 늘리고. 그런데 우리가 탄의 무게도 늘리고, 이번에 뭐 주한미군 빼겠다 뭐 난리를 치면서 뭐 100억 달러 방위비 내라 그러면 우리가 뭐 그대로 줄 건 아니겠지만, 설령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그만큼의 우리도 지렛대를 사용해야죠. 우리도 농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우리도 역량을 길러놔야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핵 과학자를 만났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핵폭탄을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하려면 그거 금방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1년은 걸린대요. 최소한 1년은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대요. 아, 유사시에 쏘기 전에 당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남들이 쏠 때 우리는 농축하고 있으니까. 이란도 결국에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뢰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란의 전문가한테. 해외에 있는 전문가입니다. 아니 그러면 굳이 일본처럼 되려는 이유가 뭐냐. 미국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래서 미국을 못 믿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지 않고 간접 협상하잖아요. 중간에 사람을 끼워서 오만을 끼우거나. 예. 이번에 뭐 오슬로니까 노르웨이를 끼우고 있죠. 그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 교수님, 근데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나 UAE 같은 중동 국가들도 뭐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갔죠. 다 가질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럼 이란 입장에서도 그게 도움이 됩니까? 자기들 국익에?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과 같이 헬기를 탔다가 죽었던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교장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핵을 가지면 다 주변 나라들 다 가질 테니까 의미가 없다. 우리는 핵 안 가진다고 그랬었어요. 이란의 이러한 발언들을 전부 다 외교적 수사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은 저렇게 하지만 가질 거다. 주변 국가들은 다 그 생각을 그렇게만 이쯤이 하고 있으니까. 이란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지만 주변 국가들도 이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중동은 신뢰 부재 상태군요. 예. 교수님, 그러면은 결국에 북한은 그런 신뢰를 가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나 우리나라를 기만해서 지원을 받아서 핵 개발에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 또한 동아시아 안보의 극도의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런 이란을 이제 좌시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 생존에 걸린 거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은 과학자를 암살하고 의심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제가 판단이 아니라 예.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계속한다. 예, 이란이 포기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근데 이게 지금처럼 또 그럼 계속 성공할 수 있다는 또 보장은 없는 거 아닌가요? 점점 맞다 보면 이란도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예, 대응을 하겠죠. 대응을 하려면 탄도미사일은 있지만 방공망이 없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방공망을 확충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뭔가 큰 한방을 준비하겠죠. 더 이상 이스라엘이 까불지 못하도록. 그럼 예.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렇게 방공망? 아니요. 러시아는 이란에 그렇게 크게 도와줄 것 같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란이 무기를 사올 수 있는 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중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러시아도 미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스라엘 관계를 생각해서 이란에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원하지 못할 겁니다. 네, 전폭적으로 지원 못하고 뭐 혹자는 이란과 러시아가 동맹으로서 앞으로 좌지우지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다른 생각합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가까이에겐 너무 먼 당신. 근데 이게 또 이란하고 중국이 밀착한 게 결국엔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시그널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중국도 이란에 대해서 전략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아요. 지금 이란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그 방공망 확충이라든지 군사시설 정비의 이러한 큰 그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게 또 미국 내에서도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아니 저 이스라엘 공격이 우리 미국이 끌려 들어가면 지금 여기 수렁에 빠져서 계속 폭격하고 막 돈 쓰면 중국 지금 대만 지키고 견제해야 되는데 역량이 분산되잖아요. 그럼 중국은 막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은 무기는 팔 수 있으니까 좋겠죠. 예를 들면 비행기는 팔 수 있고, 비행기 뭐 40대 일단 계약한다고 그러고요. 전체적으로 400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중국제 비행기로 다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제 비행기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렇게 400대가 다 들어올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들어온 중국의 비행기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미제보다 더 낫느냐.
그 문제가 또 있죠. 들어가서 잘 싸우면 좋은데 만약에 깨지면 또 그렇죠. 중국 무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의견이 갈리잖아요. 인도에서는 인도의 라파를 떨어뜨렸다고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의 중국 비행기가 그래서 놀랐긴 했는데 중국 비행기가 좋다기보다는 인도의 조종사가 잘못 조종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란은 방공망을 지금 확충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긴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핵무기의 역설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은 무슬림 국가 중 유일하게 핵 보유국이지만 막대한 핵 개발 유지 비용 때문에 경제는 파탄나고 또 재래식 무기에 돈을 많이 못 써서 이게 힘이 오히려 더 약화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가지면 함부로 어떤 나라든지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깝죽깝죽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해서 핵무기를 많이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도 북한도 그런 거고 우리도 지금 여차하면 우리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때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언론 여론조사해 보면 국민의 70%는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핵무기를 가지려면 굉장히 많은 경제 제재를 받을 텐데 그래도 가져야 되냐 그러면 30%로 줄어들어요. 핵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또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쉽지 않은 일이고 파키스탄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국가가 발전하고 다른 거 다 발전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핵무기를 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국가가 발전 단계에 그냥 났는데 핵무기만 가져놓고 한다면은 이게 발전을 하겠냐 이거죠. 왜냐면 민주주의적인 국가도 아닌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도 다른 문제가 해결될 게 많은데 오로지 그냥 핵무기 하나만 가지고 또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국가가 정상적인 발전할 수 있냐 이거죠. 파키스탄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기본적으로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발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는데 일단 군부 독재나 오래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핵 때문에 그런다기보다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책을 못하고 있는 거고 민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단순히 핵 문제만은 아니에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중동 정세는 항상 변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중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얘기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전쟁 이래로 우리가 마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잘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